안녕하세요. 경우 있는 밤 민경호입니다. 누군가는 잠들고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될 밤 12시. 경우 있는 밤 민경호입니다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밤,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건국전쟁을 보고 난 저의 첫 느낌이랄까 소회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전향하는 데 있어 이승만 대통령은 저의 생각 전환의 핵심 고리에 있었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언젠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정면에서 응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기적의 시간이라는 다큐를 시민단체 길 회원들과 같이 봤고 이번에 건국전쟁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감히 고백컨대 저는 이승만 대통령께 죄송할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좌파에서 배운 것은 혹은 갖고 있던 생각은 이승만 대통령은 모렴치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랑 비슷한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한 인품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60년 4월 23일 4.19 사건이 난 직후인데 유혈 사태가 있었죠. 경찰이 발포를 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4월 23일 이승만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울먹이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그 장면 그대로 4월 23일에 병원을 방문해서 부상자를 위로했다면 제가 알고 있는 4.19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4.19가 등장합니다. 제가 기존에 알던 것은 4.19 유혈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무신경하게 대통령직을 유지하다가 하야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3일 날 유혈 사태가 난 직후에 병원을 방문했고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이고 있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4.19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혀 다른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통령은 그것을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4.19 사건이 일으게 됐고 그것에 대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병원을 찾아서 학생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19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근본에서부터 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당시 있었던 1960년대에 있었던 제3세계 무수한 독재자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시위가 일어나면 그것을 잔인하게 유혈 사태로 하고 부상자도 돌보지 않고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4.19 사태를 알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나름 지려고 했다는 부분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4.19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토론을 했지만 4월 23일 그 장면에 대한 사진을 전에 봤음에도 못 본 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980년대, 80년대 세대는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세대는 의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로 장면을 무시한 채 4.19가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전통 위에 있습니다. 그럼 화제를 바꾸어 김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좌파가 주도했던 역사전쟁의 핵심 포인트는 이승만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주도의 역사관을 세우는 것, 그래서 바로 김일성이 옳았다는 거죠. 김구의 우상화는 좌파에 있어 역사적 사명감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끊고요. 바로 김일성이 옳다는 거죠. 김구를 우상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격화시키는 것이 기본 구도이고, 이승만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이승만의 라이벌 김구를 띄우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김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구는 좌파 역사관의 핵심 고리인 친일파 청산 문제, 남북 통일 문제 등을 풍부히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일파 청산은 좌우를 막론하는 문제인데 좌파는 그것을 이데올로기적 차원으로 끌어올렸죠. 미완의 친일파 청산, 이루어지지 못한 통일조국에 대한 꿈을 대변하는 인물, 그래서 좌파가 선택한 인물, 김구를 선택해서 이승만을 격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했던 세계관의 핵심 고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건국전쟁의 핵심 테마 중에 하나는 이승만과 김구입니다. 다큐에는 김구에 대한 묘사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사실 그것이 사실일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유어만은 여기서 대만 공사입니다. 김구 주석과 김구와 그다음에 유어만 대만 공사와의 어떤 회고록, 비망록이 회담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김구를 찾아와서 북한에 올라가자 하면서 이게 48년 4월달 일이죠. 당신이 통일정부의 수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올라갈 것을 권하죠. 이 사람은 성시백입니다. 성시백은 주사파 역사 이론의 핵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통역당의 핵심 인물이 신영복이라면 통역당 이전에 북한의 대남 공작을 상징하는 인물이 성시백입니다. 성시백이 김구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시백은 48년 4월 달에 남북 협상회의가 있는데 이때 김구를 초청하는데 김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향후에 통일정부의 수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살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사실은 충격적인 장면이죠. 김구는 우리가 순백의 정말 민족애로 똘똘 뭉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통일정부의 수반과 같은 자기의 개인적 의지, 개인적 취향, 개인적 욕심과 관련된 인물로 묘사되는 거죠. 유어만의 비방록을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구에 대한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남북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김구는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의 군사시설을 돌아보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감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남한으로 돌아와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중 플레이죠. 예, 어떤 민족의 염원을 상징하는, 민족을 상징하는 어떤 지도자라기보다는 이때 한 말 다르고 저때 한 말 다른 어떤 냉혹한 정치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해보죠. 좌파들이 만들어낸 김구란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김구는 순수한 민족 정신을 대변하는 인물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김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했죠. 자, 그러면 또 논쟁을 좀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김구와 이승만은 무엇을 대변하는 거냐면 김구는 아까 김덕영 그 감독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김구는 통일지상주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지상주의라 하면 그러니까 남과 북이 어떤 형태로 통일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사회주의로 통일돼도 되고 자본주의로 통일돼도 되는 거죠. 지금 48년의 맥락에서 본다면 사회 그리고 북한이 군사적 준비가 잘 돼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김구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사회주의적 형태로 통일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김구가 생각하는 45년, 48년 정국에서의 그림은 남과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남과 북이 함께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의 위협, 공산주의의 어떤 의도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죠. 따라서 김구, 이승만
대통령은 미소 대결로 인해서 한반도의 분단, 38선을 중심으로 한 분단이 어쩔 수 없는 조건에서 남한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이승만과 김구의 근본적인 대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역사의 어떤 70년 전, 70년, 50, 60년,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떤 것이 가능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구의 구상처럼 미국과 소련이 타협해서 그리고 남과 북의 민족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타협을 해서 단일한 통일정부를 세우는 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구의 꿈은 실현될 수 없는 미망 같은 거라고 봅니다. 실현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거라면 그럴 수 있지만 정치 리더가 실현될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죠. 반면에 45년, 48년 전국에서 사람들이 매우 좌경화돼 있죠. 건국전쟁 영화에도 보면 이를테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일찍부터 사회주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초에서 건국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이승만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사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쉽고 중요한 것은 현재를 보고 과거의 역사를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있죠. 세계 굴지의 10위권에 드는 산업국가이고 문화와 방산,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인류의 산업국가입니다. 산업국가의 현대적인 국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승만이 지향했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태평양으로 열려있는 역동적인 해양국가, 이것이 지금의 발전된 성숙된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견해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입각해서 이승만과 김구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카퍼레이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54년 8월 2일 날 뉴욕 맨하탄에서 진행됐던 행사입니다. 무려 100만 명의 뉴욕 시민이, 미국 시민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를 처음 본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김덕용 감독이 현지에서 이거를 발굴해서, 이 영상을 발굴해서 이번 다큐멘터리에 실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좌파 역사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또는 한국군 또는 한국인들을 미지의 식민지 정도로 보고 전쟁을 미국과 북한군 또는 북한 뒤에 있었던 중국군으로 묘사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주체에서 한국이 빠져있다라는 얘기를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승만 대통령 한국군이 한국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알았습니다. 한국군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꼭두각시에 불과한, 그래서 북한의 주장처럼 이승만 괴뢰 정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드러난 모습은 다르죠.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초기부터 방송을 통해서 전쟁을 격려하고 200여 차례 전국 각지를 돌면서 전쟁을 독려합니다. 전쟁에 아주 깊이 개입해서 국민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전쟁 승리를 위해서 싸웠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정말 아마 대통령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불과 5년 만에 다시 전쟁이 벌어진 거니까
얼마나 전쟁 피로감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전쟁을 하긴 하지만 전쟁을 그만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뭐 3만 명 정도의 희생자가 났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미국 여론이 전쟁을 끝내자, 하루빨리 휴전협상을 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았죠. 그러면 그건 뭐 미국이 사정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철수했을 경우 한국의 어떤 군 전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북한이 있고 중공군이 그대로 살아있고 소련군도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했다면 한국은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승만의 대도박이 시작됩니다. 포로 협상, 정전 협상을 하면 포로 문제가 항상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제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 그러니까 반공포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적 지지를 하는 포로들을 전격 석방해 버립니다. 사실은 뭐 국제 정치에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힐 만한 위험한 행동이죠. 위험한 행동을 하고서는 이제 미국과 배팅을 하죠. 도박을 시작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저 이승만 대통령을 당장 쿠데타 같은 걸 통해서 몰아내려고 했을 법해요. 그런데 몰아내기는커녕 널레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전 협상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상호방위죠, 주둔하고, 그 다음에 한국군의 현대화 같은 거를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사실은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한미동맹 해체하자라는 것을 제 구호로 또는 제 주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 도박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우파나 보수 쪽으로 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이 없다면 북한의 도발 또는 군사적 침략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한미동맹을 지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동맹의 기원이 되는 역사적 사실들, 이승만 대통령의 도박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승만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는 4.19가 있었는데, 4.19는 학생들과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들의 어떤 총의 같은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총칼을 동원해서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야 망명을 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아주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기억들이 매우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는데, 저는 4.19에 대해서 그래도 꽤 많이 공부를 했다고 싶었는데, 이 영화 처음에 그 김덕용 감독이 선거, 4.19의 어떤 계기가 됐던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병옥이라고 그 민주당 쪽 그 후보가 경합을 했었는데, 조병옥 씨가 사망했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죠. 부정이고 뭐고 그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 선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기붕하고 이기붕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제 워낙 연로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니까 1960년도는 85살 정도 되니까 사실은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셔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부통령 선거가 생각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대통령의 건강과 나이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에 대한 부정선거, 이게 3.15 부정선거의 핵심인 거죠. 대통령 선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저처럼 4.19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조차도 그냥 이게 부통령 선거다 이러지 않고 3.15 부정선거다. 그래서 그냥 총체적이고 전면적이고 거의 악에 가까운 선거 부적이다라는 얘기를 그냥 그런 느낌을 주도록 각종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걸 한 거예요.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또는 이거를 왜곡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어떤 단어, 프레임, 이것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전체적으로 왜곡시켰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팁에 가까운 얘기지만 좀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사 전쟁은 두 번에 걸쳐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큰 규모의 역사 전쟁은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1980년대 초에 이른바 해방전사의 인식을 가지고 386 운동권이 역사의 전복을 시도했죠. 386 운동권의 86 운동권의 버전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직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투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뒷받침하는 주로 그 다음에 역사 중에서도 해방 전후사를 가지고 자기의 이념을 전파하고자 했던 어떤 노력, 이게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쌍으로 묶여 있는 건데, 그래서 86세대의 역사 전쟁이 있었고, 역사 전쟁은 아주 지난 한 40년간을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10대, 40대 이런 쪽에 보면 좌파 역사관으로 이렇게 견고히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건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우파발 또는 보수발 역사전쟁이 시작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전쟁의 어떤 서막을 여는 어떤 소재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재들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재 한 10가지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역사 진보 또는 좌파가 했던 역사 왜곡들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할까 하는데, 대표적인 게 김영삼 대통령 같은 거죠. 같은 분이죠. 87년 6월 민주화운동 때 저는 그냥 김영삼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직선제 투쟁 전체를 이끄는 민주 세력의 어떤 핵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김영삼 하고 살았는데, 정작 최근에는 김영삼 대통령은 별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하는 건 저한테는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고 싶고,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에서 했던 역할을 공정히 평가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바로잡는 일을 할 거고, 그 외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IMF랄지 이런 것들이 쭉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 시민단체 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경우 있는 밤 첫 번째 밤을 이제 닫으려고 합니다.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우 있는 밤 민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